예, 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1주차 세 번째 시간, 1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강의 계획, 그리고 재무부동산학부, 죄송합니다. 경제점, 금융보험점, 재무부동산학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걸 공부하게 되는지 강의안을 띄워놓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재무부동산학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무부동산 개관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단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무부동산학의 의의, 그리고 재무부동산학의 분류, 유형,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재무이론하고 부동산학이죠. 그리고 재무부동산학을 공부하는 이유, 뭐 방법, 그리고 우리 전공의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에서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그분 설명하면서 조금 바뀐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일까? 뭐 그냥 당연히 재무학하고, 그러니까 재무이론하고 부동산학을 합쳐놓은 것이다. 학제간 연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학문 분야가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 이제 엮어가지고 하나의 학문으로, 학제간 학문으로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재무부동산학 전공이라고 하는 전공 또는 학과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듯 싶습니다. 보통 이제 금융보험 부동산학과 뭐 이런 전공 내지 학과는 보았던 것 같은데요. 또는 뭐 경제금융학부 또는 뭐 경제부동산학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놓은 건 봤는데요. 근데 재무이론하고 부동산학을 연결한 그런 학문 분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한 대학에 그런 전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이론하고 부동산학을 갖다 연결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우리 학교에 온 것은 2009년 9월이었고요. 그때 이제 재무부동산학과로 이제 오게 됐죠. 근데 재무부동산학과 소속 교수가 되면서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열심히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한 걸 여기다 이제 옮겨놓은 것 뿐이지, 이게 뭐 재무부동산학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학문 분야가 있어가지고 학자들이 정말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말 견해를 갖다 이제 보여드리는 것뿐이고요. 뭐 우리 전공에 속해 있는 다른 교수님들도 이게 맞아?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재무 이론과 부동산학 이 둘의 출발점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 이론과 부동산학의 접점, 그것도 이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게 뭔지서부터 이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제 주체, 우리가 뭐 경제학 베이스니까 경제 주체라고 표현을 해도 뭐 괜찮습니다. 뭐 금융 주체, 뭐 보험 주체, 뭐 그다음에 뭐 부동산 주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고요. 다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건 이제 경제 주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 주체는 개인, 기업, 정부, 뭐 또는 뭐 개인을 가계라고 정말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개인, 기업, 정부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또는 누군가한테서 빌려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한자가 나오죠. 가끔가다 이렇게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한자를 공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렇긴 하지만 한자로다가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는 재물을 나타내는 자자고요. 또 산은 이제 그 나을 산자죠. 그러니까 나은 것, 뭐 만들어 놓은 것, 뭐 이런 걸 갖다 이제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영어로는 또 이제 어셋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없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 같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 가치가 좀 희박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저 공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라고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듯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말고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갖다가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럼 자산을 법학에서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리느냐라고 했을 때 법률적으로는 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물로서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또는 무형, 이거는 뭐 좀 전에 자산의 정의와 비슷하죠. 똑같죠. 근데 유가물, 그러니까 유가물은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정의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 표현하고 이제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또 더 들어가는 게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정의가 법률적인 정의 또는 법학의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경제학 또는 우리 전공에서 생각하는 우리 경제학이나 이 상경계열 그 학문 분야에서 생각하는 자산하고 법학에서 생각하는 자산하고는 약간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 정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뭐 비슷한데 법학에서는 부채의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자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산이라는 용어는 처음 출발한 게 이제 16세기에 영국의 유언법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영국은 그 불문법 국가이지요. 정말 그 법 체계가 이제 뭐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네들끼리 약속한 어떤 뭐 규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이런 거를 통칭해서 이제 유언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유언자가 유증을 하기에 충분한 재산이라는 뜻의 법률적인 의미로 처음 자산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내가 뭐 사망을 해서 죽어서 누군가한테 내 재산을 갖다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누군가에게 유증, 그러니까 증여를 하기에 충분한 재산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일반적으로 뭐 자산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정말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자산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회계학에서는 또는 경영학에서는 조금 길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특정한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의 목적에 공여된 자원으로서 기대되는 경제 활동에 이용할 수 있고 또 기여하는 용역 잠재력의 총계액,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특정한 경제 주체, 뭐 어떤 경제 주체 뭐 이런 표현이겠죠.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공여된 자원,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투입하는 자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되는 경제 활동에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또 기여하는 그런 용역 잠재력의 총계액,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저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용역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현금 창출 능력,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의 경제적 효익, 뭐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용역 잠재력 그러면은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 또는 미래의 어떤 경제적 효익, 경제적 능력, 뭐 이런 것의 총계획을 회계학에서는 자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학에서는 화폐성 자산, 뭐 이걸 금융자산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하는 증권을 갖다가 화폐성 자산 또는 금융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물자산,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 있고, 뭐 기계라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뭐 이것도 사실 뭐 시설도 부동산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기계, 뭐 자동차,
이런 실물 자산은 비화폐성 자산, 그러니까 화폐성 자산이 아니니까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금융자산, 실물자산 모두를 포함해가지고 용역 잠재력,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자산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자산이라고 좀 자산에 포함시켜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듯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특정한 실체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과거의 거래 또는 사실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이게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우리 학교 또 일종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경제 주체로 따지면 기업에 포함이 될 텐데요. 자,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강의실도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강의동도 자산이고요. 건물도. 그다음에 또 강의실 안에 있는 빔 프로젝터 같은 것도 이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산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 근데 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밑에다 다시 제가 찾아서 써봤습니다. 찾아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거나 또는 판매할 수 있거나 또는 장래의 기업의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이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이익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효익 말 그대로 효과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했고, 두 번째 자산의 특징이 특정한 실체에 의해서 통제되고, 세 번째 과거의 거래 또는 사실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된다. 자, 아까 우리 학교 빔 프로젝터, 우리 학교의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래의 경제적 효익, 뭐 현재에도 경제적 효익이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 강의를 이번 주차는 온라인 강의만 하니까 사실 빔 프로젝트 있으나 마나이긴 한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 대면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빔 프로젝터로 그 주사해 가지고 그 스크린에 주사해서 그 스크린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뭐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교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라고 하는 특정의 실체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당연히 우리 학교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빔 프로젝터는 과거의 거래.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걸 우리 학교가 거래를 통해, 그러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성을 다 만족을 시키니까 이게 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의 자산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 조그만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 연립주택인데요. 연립주택은 아니고 다세대 주택인데요. 조금 큰 다세대 주택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미래 경제적 효익, 지금도 경제적 효익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에도 당연히 경제적 효익을 저에게 가져다 주겠죠. 제 가족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특정한 실체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냐면은 제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라고 하는 특정한 실체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만든 건 아니겠죠. 제 아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래를 통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래 또는 사실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뭐 저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주택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자산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고, 특정한 실체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거래 또는 사실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면 이런 것들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자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의 유형을 구분을 하는데요.
자,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재무부동산학, 여러분들 1학기에 배우셨던 경제학, 그리고 이번 학기에 다시 또 배우고 있는 금융보험학, 이 모두 다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회에다가 과학을 붙일까라고 했을 때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학문이라서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학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학도 과학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도 인문과학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학적 방법론을 써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걸 갖다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학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나눌 분자고요. 한자로 봤을 때 나눌 분자, 그리고 석자는 쪼갤 석자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나누고 쪼개는 것. 왜 이렇게 나누고 쪼개야 될까? 이게 왜 학문에서는 모든 과학에서는 쪼개고 나누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살펴보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만 살펴보게 됩니다. 쪼개고 나누고 해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석을 할 때 쪼개고 나누어야 되니까 유형을 구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분류 또는 뭐 구분, 여기서처럼 뭐 유형 구분 또는 뭐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잘게 쪼개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유형 구분을 한다. 그러면 유형으로 나눠 봤을 때 그때 하나하나가 또 조금씩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보다는 쪼개고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면은 그때 이제 더 정확한 걸 더 저기 막 합리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그걸 전체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또 살펴봐야 되는데 종합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형 구분을 해가지고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형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자, 경제학에서는 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금융자산은 뭐 예금,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뭐 이런 화폐성 자산, 그래서 증권의 형태로 주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융자산이라고 하고, 실물자산은 부동산, 기계, 원료, 제품, 뭐 이렇게 이제 화폐성 자산이 아닌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자산을 갖다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보셔야 될 게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거 저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금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나왔지만 자금의 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융통이라는 표현 우리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융통이라는 걸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돈이 좀 부족하다, 근데 써야 된다라고 하면 뭐 옆집 뭐 철수 엄마한테 나 자금 좀 융통해줘, 나는 뭐 좀 융통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 이게 이제 자금의 융통, 줄여서 금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걸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면요. 자금이 부족한 주체와 자금의 여유가 있는 주체 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거래. 쉽게 표현하면 자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빌려가는 그런 거래. 그러니까 꿔주고 꿔가는 그런 거래를 갖다가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자금을 빌려주는 주체 입장에서 나중에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빚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금을 빌리는 주체는 나중에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을 빌려주는 주체와 빌리는 주체 사이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전과 유가증권 이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금 증서, 우리 통장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 그리고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전과 유가증권을 맞바꾸는 그런 형태로 주로 이제
금융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자금을 빌려주는 주체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유가증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중에 내가 빌려준 거 갚아, 즉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의 권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가증권, 이런 금융상의 권리를 갖다가 금융자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예금증서, 주식, 뭐 채권, 뭐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상대방에게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융상의 권리, 요놈을 금융자산, 파이낸셜 어셋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금융자산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겠죠. 근데 금융시장은 만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젠가 갚아야 되는데 그 언젠가가 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 금융시장, 장기 금융시장 또는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시장은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표현을 이제 또 많이 해요. 그래서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화폐시장 또는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단기 국공채, 양도성 예금증서, 홀자금, 기업보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화폐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금융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자본시장은 장기 금융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자본시장은 만기가 1년을 넘기는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주식이라든지 국채, 회사채, 뭐 통화안정증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융자산, 실물자산으로 경제학에서는 자산을 구분을 하는데 금융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실물자산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유형의 형체가 있는 자산. 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기계, 원료,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의 즉 형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그 저기 막 금융자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것들을 몽땅 다 실물자산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제외한 자산, 무형자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실물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금융자산은 아니니까 요 실물자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것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가치는 화폐액 얼마 금액으로다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가지고 물가가 상승을 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금융자산의 가치도 함께 하락을 하게 됩니다. 실물 자산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한 가치, 화폐 가치만큼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을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구분은 이제 회계학에서 하는 유형 구분입니다. 그래서 회계학, 우리가 재무 관리할 때 이 회계학을 갖다 조금 이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그 회계학, 회계 원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부동산학 전공에는 2학년 때 회계 원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경제학 전공이나 금융보험학 전공에는 회계원리 과목이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예, 회계학 전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부의 회계학 전공에서 회계원리를 개설을 하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학교 교양 과목으로 개설이 되는 수도 있는 듯 싶어요. 근데 그 회계원리 과목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회계원리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공 학생들한테 맨날 그 요구하는 게 좀 권해주는 게 적어도 회계 원리 그리고 통계학 그리고 법학 개론이나 아니면은 민법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꼭 들어라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 전공 학생들한테 주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금융보험학 전공이든 경제학 전공이든 아니면은 내가 체육학 전공이다라고 해도 이 정도는 들어주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과목 꼭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 그리고 법학개론이나 민법 이런 정도는 꼭 들어두시면 좋을 듯 싶어요.
다행히 우리 전공에서는 그 세 과목 모두가 있습니다. 회계원리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부동산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한번 다른 전공에서도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회계학에서는 기업의 자산을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이 아닌 걸 비유동자산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업과 시장 사이를 교류하면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회전 속도가 빠른 자산, 그래서 유동성이 높다라고 해서 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자산은 또 당좌자산, 재고자산, 매각예정자산, 생물자산, 기타 유동자산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꼭 회계원리에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장기간 사용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현금화되지 않는 그래서 회전 속도가 느린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도 있어요. 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헐값에 정말 그 매도를 해야 된다든지 헐값에 팔아 넘긴다든지 하면 현금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치의 손실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현금화 되지 않는 그래서 회전 속도가 느린 자산,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갖다가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생물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잠깐 가서요. 유동자산은 영어로 얘기할 때 current asset 또는 liquid asset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좀 뭐 current도 그렇고 liquid도 그렇고 어떤 흐름이 빠르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데 비해서 비유동자산은 non current 하면 되겠죠. non liquid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요. fixed asset, fixed ass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비유동자산이라고 용어를 쓰지 않고요. 고정자산, 픽스트가 고정되어 있는 뭐 이런 의미니까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비유동자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부동산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개인의 자산 가운데, 개인 또는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운데 대부분은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 이거나요, 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의 경우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산 그러면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개인과 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그러면서 재무이론과 부동산학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제간 학문, 복합학문이다라고 정의를 저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무부동산학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법학이라든지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도시계획학, 뭐 이런 그 인접 학문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산 보유를 위한 자금 조달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분야를 몽땅 다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학문 체계 또는 학문 간의 학문 체계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인지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차에 재무부동산학의 두 구성 요소, 재무이론과 부동산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